안녕하세요. 네, 매경자이언트TV 양목선 이장입니다. 20년 넘게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면서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해 주고 계신 전략가 한분 모셔봤습니다. 평소에 뵙기 어려워서 이제 어렵사리 여기에서 이제 초청을 요청드렸는데요. 신영증권 박소연 이사님 모시고 하반기 증시 전망과 더불어 전체적인 뭔가 자산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자, 올해 상반기 증시가 워낙 쏠리면서 심했던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2차 전지와 또 HBM 반도체 쪽,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AI를 이제 필두로 엔비디아가 제일 높은 성장률을 이제 빅테크 중에서는 이뤄냈는데요.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올해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로 목표를 잡고 가면 좋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신규 자금을 투입해도 좋을지 이렇게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사님께서 올해 하반기 일단 국내 증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가정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그리고 가정이 안 바뀌면 결과도 안 바뀐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 사실 2차 전지, 반도체, 개별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올랐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가가 떨어진다.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조만간 긴축도 멈출 거다. 그 두 가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물가가 떨어지다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네. 스티키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끈적끈적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생각보다 핵심 물가, 코어 물가들이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가 지표들을 보면서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쉽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반기에 우리 증시를 밀어 올렸었던 이 두 가지 동력, 물가와 금리가 하반기에는 약간 좀 소강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증시가 파죽지세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박스권에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8월 이후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기다리시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사님께서 내주신 또 전략 보고서를 이제 월간 단위로 이제 발간도 해주시고 주간 단위로도 꾸준히 이제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빅테크 종목이, 메가캡 종목들이 정말 너무 쏠림 형상으로 이제 주가 많이 오다 보니까 나머지 S&P 500 기준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아닌 493개 종목을 이제 갖고 계신 그 주주분들이 좀 너무 아쉬워하셨고, 한국 같은 경우도 너무 2차 전지 내지는 최근에는 너무 테마성이긴 하죠.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너무 급등하면서 사실 이제 포모만 좀 자극하는 이런 장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올해 이런 증시, 한국 증시, 미국 증시의 극단적인 좀 쏠림 현상이 왜 벌어졌다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쏠림이 한번 일어나면은 추세는 달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토끼 잡으러 이제 달나라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던 가장 큰 요인이 작년에 많이 올랐던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시중 유동성이 은행으로 가다가 채권 시장으로 가다가 더 이상 금리가 안 올라가네 하면서 다시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가 회복이 되면서 증시로 다시 복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에 고객예탁금, 이 고객예탁금이 거의 한 70조 이상까지 불어났었는데, 그 고객예탁금이 한 50조 아래까지 약간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고객예탁금이 58조 원 수준까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은행이나 채권 시장으로 가던 자금들이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다시 증시로 복귀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금의 어떤 흐름 자체가 외국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기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 선호 성향이 상당히 좀 크고, 그리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회전이 빠른 그런 자금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맞는 테마나 업종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다시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와중이면 사실 상반기 흐름이랑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테마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국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테마주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반기에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좀 더 스티키한 물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나 새로 신규 자금을 투자하실 분들은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트레이딩에 사실 소질이 있는 투자자라면 어떻게든 사실 대응을 하실 것 같은데, 보통 사두고 잘 안 보시는 게 경우가 개인분들한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자세한 가치평가 없이 사셨다가 그냥 성장주라서 뭔가 믿고 사셨다가
안 보는 사이에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 있고 이런 경험 보통 이제 뭐 사시는 분들 좀 특히 뭐 연령대 좀 있으신 투자자분들 위주로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여전히 사실 한국 증시의 매크로적 관점에서는 수출 실적 여전히 좀 안 좋고 뭐 금리, 물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적이 그래도 좀 턴어라운드 하는 건 괜찮다 이런 차원에서 좀 업종을 좀 주도할 만한 업종이 보이실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가장 투자자들 관심이 많으신 것이 이제 조선 업종인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업종이 이제 좋아지려면은 경쟁자들이 도태가 되거나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 구조 조정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업종이 아주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은 경쟁자들이 가장 많이 도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업체들의 좀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이 조선 업종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일본 회사들 그리고 중국 회사들이 최근 10년간 해운 업황 그리고 조선 업황이 완전히 이제 좀 악화되면서 많이 시장에서 퇴출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업체들도 힘들긴 했지만 지금까지 이제 버티면서 여러모로 이제 경쟁력을 닦아왔는데 오히려 이제 이 구조 조정되는 상황에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서 그 과실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건조해야 되는 어떤 이 원자재 비용까지도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이슈들이 작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업황은 좋아지고 수주는 들어오는데 이익이 안 난다며 라고 하면서 작년에는 거의 못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인도할 선박들이 이제 돌아오는 시기들이 이제 도래하면서 오히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수주 베이스로 보게 되면 매출이 확대되면서 드디어 이제 어닝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구조 조정이 완료된 과실들을 가져갈 수 있는 한국 업체들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좋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사실 이제 조선보다는 좀 사이클이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반도체가 이제 여러 곳에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 쓰이는 곳이 PC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쓰이는 곳이 이제 스마트폰일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서버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데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이 상당히 느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고 PC가 안 팔리면서 스마트폰과 PC의 경기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것이 미국에서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 서버만큼은 지금 업황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만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조금 느리게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이 미중 대결 구도에 있어서 반도체를 이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모든 정부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든 내지는 법인세 혜택이든 여러 가지 어떤 다방면에서의 정부 지원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수주의 전체적인 이 물량들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도체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래도 좀 턴어라운드, 실적 개선 측면에서 집중하는 업종이 조선 업종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업종 두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사실 주간 단위로 좀 더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이 이익 전망, 컨센서스 전망치 개선을 보니까 업종별로는 좀 기계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좀 그래도 상승, 이익 컨센에 대한 이제 이익 상향 조정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기계 하면 보통 이제 국리발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계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사실 기계업종도 지금 현재 어닝 추정치 자체로는 나쁘지가 않은데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거는 현재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 약간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민간 기업들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인프라 지출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뭐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이제 빌드백 베러라고 해서 인프라 투자 지출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관련된 이제 지출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이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이제 보조금이나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 생각보다는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익 흐름은 좀 좋다. 그런데 약간 좀 챙겨볼 만한 좀 이슈가 생긴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 뉴스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동차 업종도 비슷한 취지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자동차도 사실은 이게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내구 소비재, 결국에는 소비재 중에서 자동차는 가장 규모도 크고 그리고 가장 비싼 소비재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좀 줄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장세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반기에는 환율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사실은 원화 약세일 때 보통 이제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은 좀 환약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반기는 환율이 떨어지는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자동차가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보면 약간 이제 약한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미국이 생각보다 인하를 빨리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일본은행도 이제 YCC 변경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원화가 다시 약세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년도에는 실적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사실은 이제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점들이 좀 혼재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아무래도 기계와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각자 뭔가 좀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과 반도체 대비로는 그래도 좀 더 이제 후순위로 좀 이제 탑픽이 아닌 후순위를 좀 이제 차선책으로 고려해보시라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이 증시 얘기하다 보면 외국인 수급 얘기도 이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2021년도 한참 이제 소위 말하는 불장이죠. 불장에서 고객 예탁금이 70조 원대 이제 등락을 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개인 자금도 많이 빼셨다가 최근에 다시 좀 그 바닥에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 주도의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게 재밌었는데 그동안 사실 국내 증시하면 전통적으로 외인 그리고 기관 이 양대 세력이 수급의 보통 주체로 거론이 됐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외국인의 현재 수급 동향은 국내 증시에서 어떤 점이 뭔가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는 게 있나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해 우리나라 증시에서 10조 원 정도를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안 산 거 아니고 많이 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뭘 샀냐를 제가 따져보니까 삼성전자와 그 SK하이닉스를 한 13조 원 정도를 샀더라고요. 그 얘기는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실은 제외하면 거의 산 게 없고 사실상 더 팔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뭘 팔았나라고 보니까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오른 어떤 종목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는 행태들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전체 증시를 좋게 보면 모든 업종을 고루고루 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대로 뭐 금융도 사고 소비재도 사고 여러 가지 업종들을 다 걸쳐서 사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특정 업종만 타겟해서 사고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오히려 팔고 있다라는 거는 한국 증시 전반 체력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화가 강세로 갈 때는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환에서 외국인들이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기에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투자를 늘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반기가 사실은 그랬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더 이상 환율이 내려가기 어렵다라는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면서 환율이 다시 1,300원 위로 약간 올라올까 말까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오히려 환차 손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 산 거는 아니다. 그런데 특정 업종만 타겟해서 샀고 그리고 환율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여쭤보실 수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물론 삼성전자 워낙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뭐 비율적으로 비례적으로 순매수가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업종이 이제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개 대형주에만 몰렸다는 게 좀 의아한데요. 사실 현재 국내 개인 투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만큼 이제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주력 성장 산업으로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뭔가 이제 신념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은 반도체만 여전히 좀 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럼 외국인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비율을 갖고 있다고 좀 해설하시나요? 뭐 제가 외국인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예. 알 수는 없지만은
근데 통상 이렇게 예전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제가 만나보면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전망이 좋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은 항상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싸게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을 보게 되면 현재 이익 수준보다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사실은 50배, 60배, 내지는 뭐 7, 80배까지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접근을 하려면 조금 떨어졌을 때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사지 않거나 오히려 좀 매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또 올해 증시에서 금리, 물가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됐던 매크로적인 변수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였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연초에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도 견조하고, 뭐 물가도 생각보다 엄청 폭등하는 모습은 또 안 보이면서, 어쨌든 물론 이제 헤드라인 CPI는 잡히지만 여전히 코어 CPI는 좀 높은 편이라고 이제 지적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뭐 경착륙 우려 이런 건 연초보다 많이 완화된 상태이긴 한데요. 그럼 미국의 올해 하반기 이후에 그 실물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미국은요, 이제 약간 리세션이어도 마일드 리세션일 거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보면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견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미국이 사실 리세션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아까도 이제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왔지만은 미국 정부가 사실은 연초부터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뭐 칩스 앤 사이언스 엑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산업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 특히 이제 이런 관련된 보조금이 집중되는 산업들은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업황이 좋은 제조업에서 사람을 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제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이외 지역의 경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지표를 더 열심히 보는 거 아시겠지만은 한국과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미국 실업률 하면 대부분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미국이 좋아지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그 낙수 효과가 우리나라까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이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들이 고용을 하면서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이거든요. 이 얘기는 그 낙수 효과가 과거와는 달리 다른 지역이나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그 사실은 수혜로 오른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가가. 그래서 뭐 반도체도 사실 좋아졌고 2차 전지도 좋아졌는데 중요한 거는 주가는 오르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그렇게 좋은데도 중국 경기는 지표상으로는 회복을 못하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좋지만 유럽도 사실은 회복이 상당히 좀 둔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는 지금 상당히 좀 다른 궤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실물 경기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도 올해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면서 연초에는 되게 그 리오프닝의 수혜가 뒤늦게 중국에서 펼쳐질 것이다 기대하는 전망이 많았는데 여전히 중국은 뭐 부동산 부채의 부담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그 실물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 경기의 올 하반기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중국은 이게 강한 회복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뭐 제가 미국은 지금 현재 산업 보조금을 주면서 제조업 관련된 투자를 늘리면서 지금 경기가 선순환을 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미국은 뭐 최근 한 3, 40년간 제조업 투자를 굉장히 게을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뭐 물품들을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주고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소비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경제가 꾸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소비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중국에 지금 있는 공장들이나 설비는 이제는 사실은 과잉 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 설비가 아무리 생산을 해도요, 그거를 사줄 사람이 이제는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관세가 너무 올라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거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에서 이제
뭐 수입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은 지금 지금 중국은 미국과 달리 어떻게 보면 과잉 투자에 대한 지금 해소 그리고 과잉 투자에 대한 구조 조정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중국은 과잉 투자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경기 부양을 하기에도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80이었던 설비를 60, 70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또 투자를 해버리면 과잉이 더 과잉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국은 미국과는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속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할 거야.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 좋아질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사실상 중국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사실상 구조조정을 해야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중국에 대해서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기대치를 섣불리 좀 긍정적으로 바꾸기에는 실물 경기 여건이 좋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내지는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는 시간도 갖고 싶은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또 4% 선을 다시 좀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4%선 위로 튈 때마다 좀 담아가는 관점으로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좀 많이 개인 투자분들도 미 채권에 대한 투자를 많이 누리셨는데 미 국채 그리고 미 증시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채권은요, 이 자본 차익을 위해서 이제 투자하는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요, 채권 금리에 따라서 이 자본 차익을 보기 위해 투자합니다. 굳이 만기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냥 팔고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기가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채권을 사시게 되면 만기까지 가져가신다고 하고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만기까지 가져가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의 그 채권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장기채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은 3개월, 6개월짜리 단기채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기 때문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단기채를 사게 되면 5.5%의 만기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3개월 후에 5.5% 이자를 돌려주는 거고 6개월 후에도 5.5% 이자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사실 투자는 개인 투자가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달러 배당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런 형태의 투자가 맞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ETF나 내지는 자본 차익을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투자 형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들은 사실은 매일매일 시세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채권은 원래 만기까지 가져가게 되면 손해가 없는 자산인데 이런 경우는 손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그 이유가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채권 금리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면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미국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아까 마그니피센트 7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EPS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업이익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사실상 PER이 지금 올라간 속도가 더 빨랐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EPS는 한 5, 6%밖에 안 좋아졌던데 이 PER, 결국은 주가 수익 배율이 한 16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S&P 500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그때가 21배였는데요. 그때까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때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온 거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밸류에이션 PER을 봤을 때 이 PER의 역수, 그래서 PER을 거꾸로 하는 거죠. 10배면 10분의 1, 20배면 20분의 1.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밸류에이션이 20배라고 하면 20분의 1이니까 딱 5%겠죠. 근데 이 5%를 이제 어닝스 일드라고 해서 주가 수익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S&P 500의 주가 수익률이 5%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투자했을 때 미국의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5% 정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4%에 투자할래 아니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미국 주식에 5%에 투자할래라고 하면은
사실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고민 없이 나는 채권으로 가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연초만 해도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었고, 그때는 사실 채권 대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거꾸로 되어서 사실상 채권과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황까지 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고려하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연초보다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드갭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전통적으로 미국의 시장에 이제 주식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말씀하신 이 PER 역수를 한 어닝스 일드의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차익을 이제 계산하면 그걸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통 이제 산정을 하시는데 역사적으로는 그게 5% 이 내외로 좀 등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좁혀지다 보니까 사실 월가 IB들의 뭐 지속적인 비관론을 사실 연초 이후로 이제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상승한 과정에서 주식의 에쿼티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너무나 역사적 저점이다라고 이제 경고가 계속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좀 계속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좀 이제 약간 마이클 윌슨 같은 좀 이제 전략가들이 좀 무한해진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다들 불안하다 했지만은 금리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움직이네? 그럼 주식으로 가도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지금 피치의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미국 금리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위쪽으로 틀려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상반기처럼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상반기 같은 장세가 좀 전개가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10년물, 30년물 금리가 위쪽으로 방향성을 틀게 되면 이거는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거로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결국 미국채 10년물 내지는 30년물 같이 좀 장기채 금리의 추이를 좀 잘 면밀히 관찰하면서 네. 좀 대응을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실 또 제가 이사님 또 보고서를 잘 보다 보면 올해 5월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열린 주총에도 직접 이제 탐방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실제로 워런 버핏의 최근 뭐 몇 년간 투자 트렌드를 보면 뭐 애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이제 늘리면서도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주식에 대한 비중도 좀 꾸준히 놀리고 있었고, 일본 종합상사에서도 일본 국채를 통해 돈을 이제 일본 엔화로 조달해서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도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워런 버핏과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스타일의 투자를 보시면서 향후 3에서 5년간 뭔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런 버핏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뭔가 투자 인사이트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 최근 5년 동안 워렌 버핏은 이제 애플에 대한 투자만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애플이 최고의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플에 투자했던 이유는 일단은 미국 사람들이 어딜 가봐도 다 아이폰만 쓴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기술주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필수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주와 애플 투자만 사실은 계속 열심히 했던 그러니까 버핏이 작년부터 투자 스타일이 약간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에너지 주식을 산다든지, 그리고 이제 일본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 광구라든지 내지는 가스전이라든지 이런 좀 에너지 관련된 투자들을 많이 해서 지분 보유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작년부터 어찌 보면 국영대 주식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런 주식을 산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어난 약간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사실 직접적으로 생각을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약간 엿볼 수가 있는 게 이번 주총에서도 당신이 TSMC 주식을 작년에 많이 샀는데 사실 이번 1분기에 그 샀던 주식을 다 판 걸로 나왔더라고요. 너무 단타했다고 사실 말씀 나왔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은 장기 투자한다라는 사람이 TSMC를 왜 6개월 만에 다 팔았냐라고 했더니 나는 벌어질 수 있는 일과 그리고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미중 갈등이라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미중이 싸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대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일본 주식을 더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이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것이 나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것들은 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나 내지는 이제 공급망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중장기화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워런 버핏의 투자 스타일이 최근 좀 갑자기 바뀐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들이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장기 인플레에 대한 좀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 워런 버핏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워런 버핏 유언이 생각나는데 S&P 500 지수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90% 그리고 미 국채의 10% 투자하라라는 걸 이제 유언을 남겼다고 이제 있는데 사실 그 유언장 내용 제가 본 건 아니어서 이게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일단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사님께서도 올해 이제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이제 출간을 하셨는데 책 표지부터 이제 40 넘어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돈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40 다 아래인 자녀분들이 보기에는 뭐 굳이 지금 뭐 자기 개발하고 뭐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게 더 목표일 것 같은데 돈 공부를 강조하신 책을 쓰신 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예. 사실은 40이 사실 저도 이렇게 빨리 넘을 줄 몰랐어요.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다라는 거를 앞자리가 4로 바뀌는 순간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는 야근해도 피곤하지 않고 뭐 사실 뭐 좀 덜 먹어도 그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했는데 뭐 피곤하고 괜히 이제 주름도 지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느끼는 게 내가 사실은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뭐냐? 자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사실은 이 자산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어떤 시기가 이제 40대 이후인데 그 이전에 자산 형성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 20, 30대거든요. 느껴서 그때부터 시작하면 조금 늦어요. 근데 오히려 20, 30대부터 사실은 내가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에 40대를 맞으면 좀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본격적으로 20, 30대에 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한다 이런 거보다는 돈 공부를 하면서 준비 작업을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돈 공부를 절대 미루지 마라. 뭐 이런 제목을 쓰게 된 거죠. 이제 여의도 특히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분들은 당연히 주식을 잘 아시니까 그럼 주식을 위주로 자산을 불리셨겠다 이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또 이사님 책을 읽다 보면 의외로 자산 규모 면에서는 그 부동산 같은 게 부동산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면서 자산을 불리신 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증권사에 다니시면서도 어떻게 부동산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뭐 배경이나 이런 이 비결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요, 저도 자산 배분을 하지만은 자산 간의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리스크 앤 리턴 프로파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주식은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요. 뭐 코인은 더 높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은 변동성도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지만 정말 크게 잃을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코인이나 사실은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어떻게 보면 채권 자산이나 이제 부동산 자산으로 갈수록 리턴은 약간 낮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낮다라는 자산의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상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로우 리턴 내지는 이제 미들 리턴 이런 자산들의 비중을 늘려가야 돼요. 그리고 어찌 보면 하이 리턴에서 돈을 벌면 이것들을 미들 리턴이나 로우 리턴의 자산으로 옮겨가는 과정들을 좀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이 리턴에서 돈을 벌면 이 자산의 수익률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계속 거기에서 또 투자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변동성 장세에서 돈을 잃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다양한 어떤 금융자산에 대해서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이제 자산을 분산하는 그런 어떤 이해 과정을 거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그럼 말씀하신 대로 뭔가 20, 30대 분들이 이제 재테크 계획을 세우자고 하면 어차피 집은 없고 그러면 주식으로 집값은 너무 또 이제 서울 평균이 뭐 10억대 정도 하니까요. 그러면 10억을 벌려면 주식이나 코인으로 한 번 크게 튀기는 것밖에 답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좀 투기적으로 아니면 테마주나 뭐 이런 아니면 알트코인 이런 거에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런 거에 접근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또 이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사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잘 활용하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 주변을 보게 되면
보통은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은 다 월급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달 정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정말 쓰고 싶은 거, 뭐 내지는 여행 가고 싶은 거 아껴서 종잣돈을 모아요. 근데 그 종잣돈을 사실은 이런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자산에 그냥 몰빵, 소위 몰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잃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모았던 이 알토라 같은 종잣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자산의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이 스스로 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벌고 있는, 일하면서 들어오는 이제 월급에 따른 어떤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을 또 시기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나는 아직 젊으니까 하이 리턴의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모았던 돈을 또 잃고 모았던 돈을 또 잃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사실상 내가 이제 모으고자 하는 자산으로 갈 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워렌 버핏도 피터 린치도 모두 다 하는 얘기인데, 싸게 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찌 보면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는 이 타이밍과 내지는 이제 배분 전략들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그러면 시점과 또 자금의 분산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교과서적으로 이제 거론되는 재테크 전략이 그냥 S&P 500 ETF를 매월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꾸준히 사모을 것, 그냥 대신에 상승과 하락은 뭐 예측하지 말 것, 이런 전략이 많이 소개되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래도 단타 내지는 테마주, 단시간에 그래도 2배, 3배 불어날 수 있는 종목을 찾게 되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뭔가 이 2030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같은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교과서적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 이외에는 사실상 그 전략이 통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사실 유럽도 그렇고 사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은 정말 미국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만 해도 사실상 한국 시장과 일본 시장, 유럽 시장 내지는 중국 시장, 여기에서 사실은 장기 투자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저도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몇 종목을 제외하면 장기 투자 법칙이 사실 잘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은 신흥시장이라서 그런 측면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환율이나 금리 변동에 굉장히 좀 민감한, 좀 경기 민감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장기 투자하라라는 어떤 교과서적인 발상을 따라가는 것도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 아는 자산,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S&P 500에 대한 장기 투자, 그리고 S&P 500에 대한 배당 투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실상 지금까지 이제 성공하신 어떤 뭐 투자자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지수에 장기 투자하신 분보다는 특정 기업과 산업을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과 디베이트가 가능한 수준까지도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사실은 장기 투자에 나선 경우에는 성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장기 투자냐 아니냐 답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장기 투자를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공부와 내지는 신념, 이런 것들이 좀 수반돼야 된다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분들이 또 심리적인 요인으로 흔들릴 때도 많아요. 참고 견디면 되는데 조급함이 앞서서 잘못된 가격에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심리 관리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정형화된 좀 조언이 있을까요? 네, 근데 그냥 이게 되게 교과서적이라서 뻔한 얘기긴 한데, 아시겠지만 10% 손실을 보면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11%의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50% 손실을 벌면 2배를 벌어야 사실은 그 손실이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은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경험해 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실은 손실을 봤던 아주 뼈아픈 어떤 과거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손실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싸게 사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 주변도 마찬가지지만은
손실을 보게 되면 그 계좌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MTS를 로그인을 못 하세요. 아니, 삭제해버리시는 분도 네, 있죠. 삭제를 예.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아예 그냥 그 앱을 잘 안 보이는 대로 치워놓으시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손실을 직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직시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포지션을 정리를 할지 아니면은 정말 장기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직시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뭐 2년이든 3년이든 그냥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손실을 봤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봐야지 결국에는 이제 이 이익이 복구가 된다라는 거. 그거를 사실은 철저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 손실을 직시하는 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그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트레이딩 룰인 것 같습니다. 딸을 위해서 책을 쓰셨지만 어떻게 보면 딸을 키우시는 부모 입장에서도 돈 나갈 때가 많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40대 이후로서도 이후에는 오히려 가족이니 뭐 아니면 각종 경조사니 아니면 사회생활이니 이러면서 각종 명목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4050 세대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좀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좋은지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사실 제가 40대 후반이라서 예. 저한테도 되게 당면 과제인데요. 그 제가 아까 이제 40 이전의 세대들은 40부터는 자산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자산만이 자기를 지켜주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자산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제 40대 전후인데요. 50대 전후에는요, 결국에는 이제 은퇴를 하면서 60대 이후에 나를 지켜줄 거는 현금 흐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이 뭐 얘기들 하시지만은 살 집은 있어요. 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뭐 한 12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12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고는 있지만 내가 매달 전기료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식비도 지출을 해야 되게 되면 현금 흐름이 없으면 그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50대 전후에는 이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들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사실 오피스텔도 어찌 보면 이 세입자를 못 받으면 계속적으로 관리비만 내고 세금만 나가면서 오히려 손실이라서 팔아서 처분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그리고 상가 이런 오피스텔 이런 약간 수익형 부동산이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많이들 가입을 하시게 되겠지만 이런 연금성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준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이 어찌 보면 매달 내가 지출을 해야 되는 현금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대 이후의 분들은 사실은 이런 현금 흐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가져갈 만한 투자 철학도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입추가 지나서요, 뭐 조금 서늘해지는 어떤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상반기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에서 돈 버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금리 요인 그리고 물가 요인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는 시기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균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점들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지금 현재 당장의 어떤 투자 인사이트보다는 내년도 결국 2024년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고 2024년도에는 이제 어떤 업종과 어떤 자산이 좋아질지 지금은 다시 공부해야 되는 시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다시 2024년도 전망에 대해서 저도 공부 많이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다시 연말을 앞두고 이제 내년도 전망이죠. 2024년도 전망도 한번 이사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강성기 기자였습니다. 연말에 다시 한번 이사님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